라디오 반민특위 사용 설명서. 하나.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둘.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셋.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넷.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3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본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 역사기행 7월 역사기행 소개해드릴게요. 7월에는 이제 뭐 방학도 하고 뭐 이러니까 7월은 1박 2일로 갑니다. 5월에 이어서 지리산으로 가고요. 지리산 역사기행 7월 13일에서 14일까지 엄청 큰 규모로 가요. 그래서 역사기행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강연들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또 라디오 반민특위 언제나 준비 잘 할 거니까요. 카페에 다음 주 정도에 공지가 올라올 테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광고 드릴게요. 매일 밤 7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파이낸스 빌딩,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시민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통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대학생들이 여름 농활을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금요일 날은 집중하는, 모두가 집중해서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국정원이 아주 가관이에요. 보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 전신이 안기부 전신이 중정이잖아요. 중앙정보부. 근데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청와대 안주인의 아버지인 일본 이름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이분이 5.16 쿠데타를 딱 하자마자 뭐 딴 거 정비하기도 전에 6월 10일인가? 한 달도 안 돼서요. 한 달도 안 돼서 중앙정보부 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를 그 친인척인 김종필 씨를 앉혀갖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가 18년 동안 박정희 정부의 권력의 근간이 돼요. 예. 모든 것을 다 해줬죠. 그러더니 그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이 그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야.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그런데 왜 TV 토론에서는 잘 아는 척했어요? 그때 왜 아는 척하면서 왜 강금이다, 뭐 여성 인권이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날 한 10시쯤에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들 다 한통속이에요. 언론이고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그리고 어제 그 촛불 나갔더니 경찰이 대학생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마다 불법 집회라면서 이거 하는 거 있잖아. 해산 명령. 이거를 계속 크게 터들어갖고 도대체 그 발언이 들리지 않게 하는 거야. 집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방해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버이 연합 분들이 와서 반대 집회를 하세요. 건너편에서. 근데 제가 그날 갔는데 경찰이 차도를 다 막아놨어요. 청계광장 입구를 다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거든요. 차가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거를
어버이연합이 들어오니까 경찰이 그걸 다 정리해서 길을 터주고 있더라고. 거기 아무도 진짜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인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 엄청 큰 차에 할아버지들과 장비들을 실어가지고 오는 거야. 왜 할아버지들을 실어왔는지 그것도 나는 웃기지만 전 진짜 울 뻔했거든요. 그날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집에 갔다 와서 제가 그래서 카페에 글도 올렸는데 한쪽에서 국정원 대성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는 NLL, 뭐 종북 척결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가 완전히 진짜 NLL로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할아버지들을 봤는데 몇몇 빼고는 뭐 NLL 사수 종북 척결 다 같이 외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들 그 말이 뭔지 몰라. 옆에서 진짜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진짜. 그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 눈치에. 근데 진짜 손도 막 다 갈라지셔가지고 허리도 다 굽으셔가지고 어디서 폐지 주스면서 진짜 연명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막 집회에 와 계시는 걸 보면서 미운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하더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노인들을 내세워갖고 국민이 막 분열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 이거 좀 배후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관은 빠지고 신탁 찬탁 논이 언론 통해서 논쟁 붙여갖고 마치 좌익 우익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져서 양분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아니나 다를까 조중동에 그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데는 이제 보수 대학생들이 뭐 NLL과 NLL 사수, 국정원 대선 개입을 정치 공작으로 만드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데 보통 그런 데 오면 대학생들이 플랜카드 들고 그렇게 조용히 고운 옷을 입고 서 있지 않아요. 그래요. 구호를 외치던가 서명운동을 받던가 이렇게 딱 사진 찍히기 좋은 아주 길가에 그냥 쫙 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듯이 잡담도 없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그 사람들이 나쁜가. 정말 돈 몇 푼에 그렇게 거리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내모는 그런 사람들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요. 아, 진짜 더러운. 정말 똥을 몸에 바른 것 같은 그런 더러운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일각에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 맞아. 국정원은 해체되는 게 답이다. 안 그러면 아니 국정원도 개혁한다고 만든 거야. 그래요. 이름 바꿨잖아. 안기부를 개혁하자고 만든 게 국정원이야. 하지만 본성은 어디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왜 공개했냐라고 했더니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했대잖아요.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자기 명예가 훼손된 건 아나 보지? 저는 국정원 개혁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한국전쟁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전쟁 얘기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이 중앙정보부의 전신이 또 미군 방첩대, 육군 특무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어떠한 딱 조직 틀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이런 걸 묶여있진 않았지만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CIC. 그런 사람들이 전쟁 때 무엇을 했는가. 이거 이번 시간에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 아닐 때도 뭐 비슷한 일을 했죠. 그죠. 뭐 유인 암살이라든가 사실 뭐 특무대나 이런 거는 김구 선생님 때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짓들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국민 이제 4천만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파괴 국민의 심장을 쏘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심장을 쐈던 놈들의 후예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쏴서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도 정말 이 한국 사회가 해방이 되면서의 과제가 무엇인가, 민족사 쪽으로 나아서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요구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은 민주주의를 그나마 애써 쌓아왔던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육군 특무대를 이어받은 중앙정보부, 이 중앙정보부가 18년 동안 박정희를 떠받들어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박정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박근혜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를 만들고 비호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박근혜 정부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이럴 때 총을 들 것도 그죠? 그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어떠한
기밀 문서를 또 일반 문서로 만들어서 터뜨릴 것도 또한 국정원이라는 거예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한테서도 총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훈을 자기 아버지 경우를 잘 봐서 알아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모릅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그 우리가 말버릇처럼 정말 얘기했지만 그때는 정말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게 이명박 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전 촛불 집회 나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예, 진짜로. 그죠. 그냥 개무시를 했죠, 개무시. 아니, 최루 얘기 나왔잖아. 몇 년 만에. 물대포 아니라 최루 얘기 나왔잖아요. 고등학생 얼굴에 정면으로 쏜. 자, 60년대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주열 여사가 심지어는 떠올랐어요. 어떤 게 알아들었냐면 인도에서 제가 그 집회에 갔다 온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없어서 그거를 못 봤는데 트윗에 나왔어요. 인도에서 고등학생이 얼굴에 체류액을 맞았다. 이렇게 제가 본 거예요. 트윗에서. 그래서 나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서 시위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줄 알았어요. 터키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내가 집회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인도 국민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열사가 이 시대의 김주열 열사가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4.19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고등학생 얼굴에다 이렇게 쏘다니 참. 자, 그걸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진짜 무시했잖아요. 그냥 냅두면 뭐 가라앉을 거다. 물론 이제 뭐 물대포 쏘고 뭐 이러긴 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완전 이걸 초장부터 밟아 주겠다. 뭐 이런 각오인 것 같아요. 뭐 간제 데모 동원하는 거 하며 그 경찰들 너무너무 심하게.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제 예상에 그걸 보면서 휙 지나가는 생각 있잖아요. 아, 정말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대통령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전 이런 생각이 확 스쳤어요. 맞아요. 지금 총력 안보의 시기잖아요. 사실 총력 안보의 시기로 급 돌아갔어. 그리고 막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 우리는. 60년으로 딱 돌아갔어. 근데 총력 안보의 시기 이걸 딱 외쳤을 때는 뭐냐면 박정희 정권 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막 되고 이렇게 강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했던 거야. 근데 박근혜 정부는 고작 100일 만에 총력 안보의 시기, 그러니까 유신 시기와 4.19 직전의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만 남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 소환장 또 나왔어요. 전화 받고 갈 시간 없다 그랬더니 소환장을 보냈더라고. 7월 3일날 또 나오라고. 이제 남편 나왔으니까 그 집안에 뭐 화목하게 모여서 사든 꼴을 못 봐주겠는지 하여튼. 지금 총력 안 바쁠 텐데 바쁘실 텐데 뭐 여기까지 신경을 쓰시나? 아니 경찰청 지금 난리 난 거잖아. 범죄 집단으로 지금 찍혔는데 국정원하고. 정말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지치네요. 네, 자 한국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민특위. 네, 오늘 녹음하는 오늘이요.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6월 25일을 맞아서 요즘 굉장히 이제 권력에 충실해진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국전쟁 관련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선엽 씨라든지 김창룡 씨 이런 사람들을 영웅 대접을 해주고 막 이런 방송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남북 사이에 적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노골적인 이런 방송들도 굉장히 많고, 청와대 또 주인 마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6.25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잘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또 막 하시고 공개적으로 압박도 넣으시고 이래갖고 저희가 라반틱에서도 한국전쟁
뭐 시기를 맞아서 이거 잘 알아야겠다. 청와대 지령을 받자.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신 조동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근데 우리는 기본 이렇게 알려지기로 보도하기로는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죠. 우리 작은 연못이나 이런 영화 보고 이러면서 양민학살, 노근리 양민학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민간인 희생자로 좀 어휘가 정리된 건가요? 예, 뭐 저희들은 그렇게 양민학살이라고 보다는 민간학살로 이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 이제 그 트라우마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양민이라는 의미는 비무장 민간인으로서 착하다, 네네. 사상이 건전하다는 어떤 뜻을 내포하는 의미에서 정권을 잡았던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재된 뜻이고, 민간이라는 의미는 사상이 불순하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죽여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인은 죽여도 좋다. 너희들은 사상이 불건전하니까 그런 의미고, 양민이라는 의미는 착하고 사상이 건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쓰면 너희들은 빨갱이기 때문에 죽여도 좋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험한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민이라는 개념보다 민간인 개념을 인권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빨갱이 아닌 이런 뜻인 거죠. 빨갱이 아닌.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보다는 민간인이라는 비무장 민간인 그 사람이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든 간에 비무장 민간인이 죽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네. 법적 절차 없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혹시 관련 있으신? 관련은 없고요. 네. 2007년도에 초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단체를 소개해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유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니, 유족 아니신데 이렇게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이때가 시절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사실 한국 전쟁 전후에서 민간인 학살이 많게는 500만이 넘게도 보더라고요. 왜냐면 구체적 숫자가 다 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20만에서 100만까지 봐요. 이 정도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렇죠. 이게 우리 역사의 기록을 공개를 할 땐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건데요.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전국유족회가 결성돼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11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듬해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모든 자료들 다 폐기를 하는 바람에 그 구체적 자료를 이제 그 이후로 제시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만 명의 민간인, 남쪽에서만 남쪽에서만 한 100만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료로 잡혔던 학살의 경우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딱 명확하게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전쟁의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제 구체적인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혹시 앞부분을 못 듣고 바로 이 부분을 들으시면 이게 홀로코스트야? 난징 대학살인가? 7.3.1 부대의 만행인가? 아니면 킬링필드야? 르안다 학살인가? 코소보 학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6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다라는 거. 이게 세상에 유례가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총체적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제 선생님은 구체적 사례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어떤 일들 약 남한에서만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100만 명 정도가 벌어졌다.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잔인한 방법들이 모두 다 동원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총살과 기총소사, 폭격에 의한 참살은 기반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었고 일본도로 목을 쳐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산채로 생매장해 죽이고 물속에서 넣어 죽이고 굴 속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목 졸라 죽이고 껍질을 벗긴 채 나무에 매달려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런 끔찍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일 사람이 없을 때는 대신 그 가족들을 죽이는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했다고 해요. 아, 정말 무슨 원한이 사무쳤다고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무슨 근데 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기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제 한국전쟁 유족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전쟁 전 시기까지도 포함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왜 그런가요? 어떠한 맥락이 있어야지 같이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만 정권의 미군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민간인 학살했다면 그냥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 이렇게 이제 명칭할 텐데 이승만 정권의 미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땅의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한국 전쟁 전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 시기는 1946년 10월 1일 대구 10월 항쟁 민간인 학살부터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끝난 시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이 한국 전후로 벌어진 이 민간인 학살이 단순히 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아까 이제 선생님도 미군과 함께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1945년 9월 8일 해방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환영 나온 시민을 총살했던 그 순간부터가 사실 민간인 학살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국 전쟁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발효된 그 밤 10시 1분 전까지 학살은 계속됐고, 사실 이제 이후에 이 무장공비라는 이름으로 빨치산 토벌을 마무리 짓던 그 한 54년까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기간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전쟁 전후에서 한국에서 지금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전선 있잖아요. 반공 전선. 그 전선에서 죽어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4.19 영령들이나 5.18 영령들도 사실은 다 이렇게 되죠.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휴전 중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쟁 중에 그 민간인 희생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국 현대사 전체를 보면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과거사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우리가 과거사 청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다, 지금 뭐 거의 막 유야무야된 상황인데 크게 세 분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 전세를 성산하지 못했던 해방 전후, 그다음에 이 민간인 학살, 그리고 독재에 의해서 벌어진 수많은 학살들. 근데 이게 분류로는 세 분류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작업들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다 똑같아. 반공이라는 이념 아래 다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 당시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한, 아까 이제 죽이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 죽인 사람이 가지각색이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군과 이승만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미군, 국군, 경찰,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 당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익 단체와 그리고 비정규 무장대에 의한 학살이 일단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승만 정권과 그 후견인인 미국이 이 국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학살의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입니다. 네. 그 좀 대표적인 학살 사례를 좀 사무국장님께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전쟁 전에 학살. 구체적인 사례는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 석달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국군이 이제 무장공비 토부를 하러 가는 그 와중에 그 마을을 지나갔는데 그 마을에서 환영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그 마을 들판에 다 모이라고 해서 총칼로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집단 학살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약 한 86명이 학살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경에서의 그 학살 보니까 육군 제2사단 25연대 3대대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국군이 왔는데도 반겨주는 이가 없는 것을 보니 이 동네는 빨갱이 동네가 틀림없다. 이러면서 죽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뭐 좋다고 막 춤추고 난리쳐? 어떻게 반겨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군인을 보면 반기나? 기본은 무서워하지. 날씨도 추운데 굳이 뭐 바깥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렇죠. 12월입니다. 12월. 네. 그러니까. 문경 같은 눈도 많이 오는 네. 그 고장인데. 그렇다고 86명을 문경에서 죽였다고 하면 정말 한 마을을 거의 초토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와중에 전쟁이 난 거예요. 이제 이 한국 전쟁 전후의 민간 희생자 얘기를 하자면 보도연맹 사건은 또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쟁 전부터 모아진 단체잖아요. 예. 보도혁명은 결성은 1949년 6월 달로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당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거나 그쪽에 가야담했던 사람들을 어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다가 보도혁명을 조직하자. 그러면 저에게 있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전향하면 대한민국 군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명목하에 보도연맹원을 결성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 가입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도 나오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훈련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적일 수 있고 적에 동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학살시킨 건데요. 네. 이게 숫자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고 28일 날 대전으로 후퇴하면서 바로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지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서울이 빨리 함락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보도연맹원들은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 이남, 이천, 경기도 이천부터 해서 보도연맹 가입된 분들을 다 경찰서로 불러서 거의 몰살시킨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아까 뭐 5만에서 30만 그러는데 약 한 20만 명 넘게 다 학살을 시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보도연맹원은 그 좌익에 연루되거나 이랬던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그 주민들도 이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이게 원래 많았어요. 할당제였대잖아요. 맞아요. 지역마다. 예. 그래서 뭘 가입하면은 고무신 준다 그러고 뭐 비료 준다 그러고 비료 준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는 시골 양반들이 그 아줌마들 손도장 막 찍고 그리고 막, 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까지도 가고 도장 찍고 그러면서 막 받아오고 그랬대. 고무신 이런 거. 그때 고무신이 얼마나 좋은 거였겠어. 그 시골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도연맹 사건 그때 이제 학살 장면이나 이런 찍은 사진들을 보면 그게 다 보도연맹 관련 사건이라고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이렇게
그 사진 기억나거든요. 저는 아이 이렇게 묶어갖고 엎드려 놓고 그 아이가 카메라 이렇게 딱 쳐다보는 장면 딱 찍힌 게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보도연맹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갖고 도장 찍고 이렇게 지장 찍고서는 고무신 받아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도연맹 원들은 한 30만 정도로 보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한 1만 5천, 1만 6천 명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연맹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연맹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라든지 그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죽은 사람들까지 해서 20만에서 100만까지 이렇게 보는 계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은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후퇴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이런 분들을 학살하라고 지정해서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30만 명. 네네.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들을 전국에 18군데의 형무소 재소자들을 다 학살했는데 네. 그 숫자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9.28 수복 후에 약 3개월 동안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연맹 가족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인민군 시절에 자기 가족을 죽인 뭐 우익이라든가 군인 경찰 가족들을 또 일부 뭐 보복 차원에서 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 남한이 수복된 상황에서 그게 또 보복 차원에서 부역 혐의를 했다는 이유로 뭐 50만 안팎의 민간인들 또 학살하게 됐고, 그리고 전선이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서 지리산 일대에 그 인민군 패잔병들이라든가 지역 빠지산들이 이제 거기서 제2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그 군이나 경찰들하고 이제 그 전투를 벌였는데 그 지역에 있던 민간인들이 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약 한 100만 명. 네. 그러니까 이 민간인 학살이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적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사실 근데 다 전범이죠. 그렇죠. 전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예. 이상 아닙니까? 그리고 재소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결수들은 전부 원래는 이렇게 형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근데 예. 미결수들을 대전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미결수들을 우르르 끌고 나가서 생매장하거나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지금 또 대전 산내 권령골 그 골짜기 가면 네. 그 유해가 그냥 묻혀 있는데요. 안 그래도 내일 모레죠. 모레 대전 산내 유령제가 있는데 예. 한 그 유족 회장님의 말씀 들으면 약 한 7천여 명의 그 당시 형무소 재소자들을 그리로 끌고 가서 네. 학살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천 명이요? 네. 와,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재소자에 대한 학살, 형무소 학살은 일단 이제 대전을 비롯해서 네. 부산, 마산, 김천, 전주, 공주, 인천, 수원, 청주, 광주, 목포, 진주 등 거의 모든 형무소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서대문 형무소만 그때 경황이 없었고 그렇죠. 죽이지 못하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대문 형무소는 인민군에 의해서 열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매일 100에서 200명씩 일주일 동안 암남동 앞바다로 끌고 나가서 학살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장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와 한편 이 부산 형무소에서는 9월 25일경 대구 형무소로 1450명을 이감했다고 기록은 했는데 네. 대구 형무소에는 그 기록이 입수한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 1450명이 공중으로 사라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말이 공중으로 사라진 거지 다 학살을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해방기잖아요. 45년부터 49년도까지 해방기에
형무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겠냐는 거예요. 미군정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간악한 무슨 이런 거였을까요? 국가 기강을 막 문란하게 하고 막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개입하고 막 이래서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현아매야, 여기서 뭐하고 있노? CIC 부대가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동현아배도 그 한테 끌리갔다 하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동현아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잡혀갔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설마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동현아배요. 동현아배요. 이게 무슨 소리고? 송소리 아이가? 맞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다 죽이려는 기가. 설마 안 죽겠지? 내는 죄가 없을게 죽지는 않을 끼고만은. 보도연맹이라 해도 이장이 필요한 부대씩 줘가면서 도장 찍으러 다니긴데 아무리 전쟁이 터졌다 해도 죄 없는 사람들을 이리 수백 명씩 죽일 수는 없을 기다. 자, 일렬로 세워. 그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내는 진짜 빨갱이 아니라 칼. 가난이 왼수고 내 손이 왼수기라. 필요한 부대 얻으려고 그 도장 찍었다 않아요. 내는 참말로 아니라 칼. 현호, 쏴! 동현아배요. 이 무슨 일이고? 죄 없이 죽은 것도 원통에서 땅을 칠 일인데 이 차디찬 굴안에 썩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단 말이가. 볕도 안 들어온 녀석 그 원안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 끼고. 아이고 동현아배야, 이 하늘 웃자면 좋노. 이 물이 저 아래 개울까지 흐르는데 2년 동안 핏물이 쓸려 내려왔다 않카나. 여서 3,500명이 죽은 기라. 그 한이 얼마나 사무치겠노. 근데 그리 죽은 사람이 33만 명이라 카대. 미군이 피난시켜준다면서 죽이고 피난 가다 미국 쌕쌕이 총에 맞아 죽고 우리처럼 빨갱이 누명 씌워 죽이고. 그 사람들 한이 얼만데 여태까지 어쨌는지 아나? 죽은 사람 한이라도 플락하는 유족회장들 빨갱이라고 잡아가서 8년씩 옥살이 시키고 우리들은 빨갱이 가족이라고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랬던 기라.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이야기를 이어서 보자면 도대체 이들은 왜 죽어야 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다 적으로 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들은 죽어야 했는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해방된 공간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이나 요년 선생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런 학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미국의 등을 업은 이승만이가 친일 세력들을 동용해서 정권을 잡다 보니 일본에 아부했던 친일 세력들이 자기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 죄를 알고 있었던 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을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구나. 또 불행하게도 남북이 또 이념적 대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 적으로 규정하고 죽여야만 자기 지난 과거가 덮여지니까 아마 이런 정말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그냥 그들이 그래 너희는 적이야. 독립운동가 너희 적이야라고 해서 죽인다. 이거를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뭐 일단 그건 합리화해봅시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예. 선별해서 이제 학살하고 예. 그 나머지 분들은 그 뭐랄까 그 저기에 동조할 기미가 보인다면 예, 동조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조할 기미가 보이거나 그 가족들이거나 뭐 좀 발언만 하거나 이런 좀 왜냐하면 분위기를 이렇게 험악하게 조성해야 다음부터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어느 마을에 누가 좀 이렇게 잘난 척 나선다 그러면 그걸 빨갱이로 이제 조작해서 뭐 죽이거나 아무리 뭐 선량한 민간인들이라도 그 당시는 뭐 법이 있어도 돼 법 위에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많은 선량한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였죠.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도둑의 재발절임증이다. 뭐냐면 정말 정통성이라든지 자기 기반이 취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이. 그 민중들이 똑똑해지고 백성들이 똑똑해서 뭔가를 알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늘 자신한테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급변사태를 늘 두려워하다 보니까 백성은 다 적인 거지. 저는 지금도 있잖아요. 촛불 어디서 들기만 해도 국민들이 정말 민주주의 지켜야 돼 이러고 나오기만 해도 쟤네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공포스럽게 대응하는 거예요. 막 과잉 대응을 막 해. 그래서 고등학생 얼굴에다가 막 최루 쐈잖아요. 예. 정통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 48%의 국민들, 나를 찍지 않는,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찍지 않았던 48%의 국민들을 다 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하고 틀리네? 이러고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러고선 나왔던 고등학생 얼굴에다 최루액을 찍 뿌리는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뭐 최루액 뿌리는 이게 이때는 총이라든지 아니면은 칼이라든지 일본 도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었던 거죠. 참 도둑의 재발절임증 때문에 여러 목숨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본인들이 잘못한 거 알긴 아는 거예요. 그죠? 정통성이 참 부족하다. 뭔가 곧 조만간 심판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알긴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정통성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학살을 했다라는 거 이것도 문제지. 근데 어떻게 문제를 정통성이 없으면 뭐 문제 해결을 못하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곧바로 민간인 학살로 갔다라는 거. 가장 또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고. 그러고서는 언젠가 다 죽여서 자기 편만 남길 수 있다. 혹은 사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진실이고 나발이고 겁먹으면 입 닥치게 돼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본인들의 비열함에 비추어 보건데 왜냐면 사람들은 늘 제가 또 얘기하지만 상상력은 경험에 근거하고 세상을 보는 깜냥도 자기 깜냥만큼이기 때문에 공포심을 주입하면 사람들은 다 말을 들어먹게 돼 있다. 권력으로 내려누르면 된다. 돈 매기면 된다. 이런 생각하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몇 명 죽여. 목을 따. 앞에서. 그럼 말 듣겠지. 지들이 뭐라고 자유당 말 듣게 돼 있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전쟁 와중에요. 그 양민학살 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가 회자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유족회도 잘 좀 되고 이런 게 이제 노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민간인 희생 지역 이러면 노근리 이렇게 딱 떠오르긴 하는데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건리의 경우는 이제 어찌 되었든 AP 통신을 통해서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된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알려져야 되겠지만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한국 전쟁 시기의 민간인 학살은
노곤리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형무소 재소자를 비롯해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던 경우는 집단적으로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을 한꺼번에 집단 학살한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노곤리는 피난 가고 있는 민간인들을 미군이 기총사로 아니면 뭐 비행기로 이렇게 이제 그 피난민을 학살한 건데 뭐 죽음은 다 똑같지만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네. 숫자도 많이 다르고요. 제가 전에 2000년대 초반에인가요? 전민특위라고 해서 남과 북과 해외에서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감옥에서 갓 나왔을 때 전민특위 행사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산 코발트 강산 가서 그 전쟁 당시에 그 민간인 희생자 지역을 본 적이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광산이라는 곳을 사실 가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근데 여기 수직갱도가 있는데 수직갱도에다가 그 꼭대기에서 그 갱도 밑으로 사람을 계속 밀어 넣은 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면 또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유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경산 코발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하고 대구 지역과 경산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학살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고르다가 일제시대 코발트 폐광산에 있어서 그것이 적기다 해갖고 거리로 다 끌고 가서 이제 순차적으로 워낙 이제 그 경도가 깊다 보니까 이제 내일 순차적으로 그 경도 앞에 재소자나 보도연맹들을 세워서 총으로 쏘고 그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한 3,000여 명 이상이 아마 학살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 발굴을 진실화위원회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네. 그 일부는 충북대학교 임시 유해 안치소에 가 있고 일부는 그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도 없어요. 이런 예산도 없는 나라가 자기 사대강 파헤치고 막 이러고 있는 자기 거야. 주머니에 들어갈 돈은 되게 많고 이렇게 쓸 예산은 없는 거지. 근데 저는 이때 이제 이런 광산이라는 폐광산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수직갱도를 위해서 이렇게 딱 보는 데를 딱 가봤는데 눈물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3,000명의 유골을 거기다 꾸겨 넣은 거예요. 죽여서 차곡차곡. 그래서 이 수평 갱도로 들어가다가도 유골 때문에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서도 엄청나게 막 그 고무신 뭐 학생들 교복 단추 이런 거 다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구 형무소에서 끌려갔던 재소자들, 미결 재소자들, 보도연맹 사건에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었던 어린이들까지 끌려가서 폐코발트 광산에 거꾸로 처박혀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건데, 근데 그나마도 이게 10년 전에 어쨌든 돌아가신 원혼들이라도 좀 달래주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일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사실은 광산에다 그냥 유골을 쳐 넣고서는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싶은,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자, 이런 거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거창 양민학살은 어떤 사연이 있나요? 거창 사건은 1951년 2월 달에 지리산 토벌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네. 당시 김종원 부대라고 11사단 구연대에 소속된 국군들이 지리산 토벌을 하러 가는 와중에 거창과 산청 함량을 지나면서 그 마을에 있던 주민들을 산사람, 즉 빨갱이로 몰아서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네. 아마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이들로부터 할아버지까지 거의 마을 주민들을 몰살시킨 사건이죠. 아주 비참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쟁 끝나기도 전에 알려져서 국회에서
조사차 내려가는 것을 그 당시 가해 그 군인이었던 김정은 부대원들이 국군을 인민군을 가장해서 또다시 그 조사를 방해했던 아주 좀 치졸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인민군 복을 입고 인민군 행세를 해서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거죠. 조사를 못한 거죠. 네. 자, 거창, 산청, 함양 이쪽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창, 산청, 함양은 그 사건에 연루돼서 희생된 뿐만이 아니고, 네네. 엄청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사건들로 보대 인명은 따로 희생되고, 네. 또 지사는 각 마을마다 또 엄청나게 학살당했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건이죠. 네. 그 거창, 산청, 함양은 전쟁 전에도 지리산에서 이제 그 당시 빨치산들이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토벌 과정에서 전쟁 전에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치산 하면 50년 전쟁 이후의 빨치산을 생각하는데 사실 굿빨치산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 4.3을 토벌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14연대가 여순항쟁을 일으키고 나서 엄청난 토벌이 들어와서 산으로 간 거죠, 지리산에. 네. 그래서 이 지리산에서 이 유격투쟁을 했던 과정, 그래서 이른바 이들을 굿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50년 전쟁 이후, 이제 전쟁이 나면서 산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신빨치산, 그래서 통칭해서 이들을 다 빨치산이라고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 산청 이쪽에 또, 부산 지역의 청년들하고 같이 기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살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민간인 희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2000년 초반 또 한참 할 때여서 양민 학살지 기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산청 함양 이쪽에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거기 피난민들 또 피해를 입었던 데가 있었고 아직도 총탄이라든지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었죠? 예, 그것이 이제 경남 산청군 여곡리 마을의 산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아닌데 외부에서 왔던 그 분들을 군인들이 그 당시 털을 개조해서 만든 버스 정도겠죠. 그런 차에 한 열 몇 대를 싣고 와서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제 의아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총선이 나서 학살했구나. 학살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게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전되고 해서 2005년도 진실화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유해 발굴을 해보자 해서 유해 발굴을 했는데 유해 발굴한 결과 200여 구의 시신을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당시 경강상고라는 배지도 있고 또 단추에도 보면 학교 마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고무신, 비녀 이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피난 왔던 주민들을 산 사람 빨갱이로 몰아서 죽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나왔던 어떤 이제 상고의 배지라든지 이런 게 그 지역이 아니라 먼 수도권 지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쏘고 그래서 터널이나 이런 데로 막 대피하고 이제 폭격기가 막 폭격하고 막 이런 거에서 그런 폭격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근리뿐만 아니라 막 남아 있더라고요. 총 쏜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자리를 또 이제 열심히 시멘트로 메우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 비정규 부대에 의한 학살. 그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서북청년단의 학살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군, 경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비정규 부대에 의한 학살. 비정규군의 학살은 경기도 고양 검정굴 사건을 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강화 지역은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도 많고 또 지역 토박이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부류들의 사람들이 섞여 있던 마을 지역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강화 주민들이 경찰의 비호 아래 지역 민병대 특공대에 의해서 그 지금 유족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의 가족살 이야기 듣자면 부역 혐의로 이제 그 학살했는데 그 자식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지역의 특공대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어린 자식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서울까지 찾아와서 죽인 경우가 있어요. 그 씨를 말리기 위한 그 작전이죠. 예.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또 인민사회가 되면 또 자기들이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런 어린 학생들까지도 죽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자들은 참 떵떵거리며 잘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모순인데 그런 가해자들이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정권을 잡다 보니까 감히 당신은 학살자라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시대 상황이죠. 그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 중에 이협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협우가 민보단 단장이었었는데 이 49년 칠성날 빨갱이를 원조한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어린이가 대부분인 김하중 일가 8명을 학살하고 재산 100마지기를 빼앗았고 50년까지 살인, 방화, 재산 약탈을 일삼아서 그 희생자가 200명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후에 자유당 공천으로 3선 의원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4.19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산 거죠. 그 사례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데요. 김하정 선생님이 지금도 살고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경주 유족회 지금 고문을 계시고 1960년 전국 유족회가 결성됐을 때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유족회 활동을 했던 것을 박정희 정권이 반국가 단체로 규명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건 사회의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연좌제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정말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던 유족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뭐 일일이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이분들도 이제 지금 70대 되신 분들인데 당시에 다 어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좀 있죠. 좀 더 우리가 세월이 한 20년을 했다면 그 많은 사례들 더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정말 피눈물 나는 증언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하셨던 게 이제 이 인민군이 내려와서 점령 지역이 됐다가 다시 이게 9.28 수복 작전하면서 다시 수복하는 지역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 목격자의 증언인데 정말 끔찍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50년 늦은 가을 미아리 뒷골목에선 한낮인데도 하나는 군인 또 하나는 청년 이렇게 두 젊은 사내가 젊은 아낙 한 분을 야구 방망이만한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살인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뜨문뜨문 지나던 사람들은 그 몸서리치는 만행이 역겨워 고개를 모로 꼬며 가고 또 멀리 마루턱에선 지그시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끔찍한 장면을 헛기침 소리로 나무라건만 그런들 두 사내가 끄덕이나 하랴 더욱 우악스럽게 그 연약한 안악을 내리치고 있는 것이었다. 헉하고 후려 갈기면 마치 들판에 홀로 선 강냉이 대처럼 풀썩 꼬꾸라지다가 아 그게 웬일이던가 그렇게 쓰러졌던 안악은 피를 머금은 채 마치 두 웍신처럼 너무 원통이 죽는 것을 못 참아 마침내 간 속에서 그냥 관체로 버럭
일어나 뚜벅뚜벅 달려드는 원한의 두먹신처럼 일어서며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분이 북쪽으로 갔는지 남쪽으로 갔는지 내 어찌 아느냐고 항변을 했다. 이렇게 몽둥이 들고 내려치기를 30번 남짓. 마침내 지는 해와 함께 그 몽둥이 찐찔 소리도 그 안악의 비명 소리도 더 이상은 아니 들려왔다. 네, 이건 한 명을 죽이는 광경이잖아요. 네, 서울 한복판에서. 예. 미아리 모든 뒷골목에서니. 아니면 근데 이게 이제 이후에 수복이 된 다음 다시 된 다음에는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죠, 내지는 병. 또 북으로 갔다. 그 남은 가족이다. 너는 이러면서. 그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없어졌으면 얘는 북으로 간 사람들이 남은 가족 휙소리 되는 거고,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살아남았어? 인민군한테 뭘 줬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부 부역자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제가 이제 가장 간혹하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잖아요. 몽둥이 찜질이란 소리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인 건데, 이들이 죽인 건 정말 야만의 극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전쟁하면 군인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인도 죽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듯이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그래서 민간인인 거죠. 이들에 대한 어떠한 야만적인 일들을 벌였는가 보시면, 좌익으로 몰린 진영의 여교사는 얼굴이 예쁜 젊은 처녀들과 함께 능욕을 당하고 안매장되었는데 그녀는 다리까지 잘렸다. 이겁니다. 또 충무 통영군의 남녀 800여 명의 학살은 현병 무관들이 부녀자 약탈의 은폐적으로 이 빨갱이로 몰아 수장한 사건이었어요. 네. 800명을요? 예. 근데 이때 어떻게 그들이 죽임을 당했냐면, 창고에 끌려가서 남녀 모두가 옷을 벗긴 채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남원군 대강명 강성리에서 11사단 205 부대는 마을 주민 60여 명을 살해하고 부녀자 7명을 끌어내서 대검으로 목과 가슴까지 난자하여 모두 죽인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못하는 것들이 있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민간인 향해서. 이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명을 일본도로 참수하였는데 김점동이 일본도에 의해 목을 2번이나 내리쳤으나 죽지 않자 어떤 말을 했냐면, 더러운 놈, 모가지가 왜 이렇게 질겨 하면서 3번째 내리쳤다고 한다군요. 근데 이게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야. 예. 그것도 적도 아닌 상황에서. 제 차마 입에 못 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폐륜적 행위다까지 이제 일들이 많은데 한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완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 완도 경찰은 이 완도 두암리에서 살던 아들을 둔 할머니 얘긴데요. 어떤 일이냐면 경찰이 그 아들을 죽이고는 할머니한테 너한테 살려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방법을 아들의 간을 꺼내 할머니 입에 물리고 마을을 돌아다니겠다. 라고 해요. 그러면 살려주겠다. 예.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반 미친 상태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 폐륜적 일들을 이들은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기 그게 있는 거죠? 예. 예,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내 아들의 쓸개를 물고 다니게 했다. 정말 역사를 잘 알아야겠네요. 우리 근혜 언니가 6.25에 대한 역사를 꼭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샅샅들이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이네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 수다. 라디오 반민특위.